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민주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을 하긴 했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역사 이런 데는 관심 계속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역사 많이 이렇게 못하다가 최근 한 10년에 들어서 이쪽을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보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기 라이나 생명 건물 오실 때 바로 근처에 있는 종로구청 건물 있죠. 그 종로구청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누가 살았던 데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정도전, 그렇죠? 정도전이 조선 개국하고 나서 처음에 거기서 살았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이제 정자에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방원한테 암살당했어요. 바로 여기 현장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옆에 석탄회관이라고 있어요, 건물. 그 회관은 이제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석탄 채굴 많이 해서 이제 경제 성장할 때 이제 기여를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따가 제가 석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 중심에 만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역사의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석들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세계사, 역사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이제 당연히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나라 지방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땅바닥을 많이 봐요. 표석이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적지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고문서 자료 이런 걸 보고 거기 가더라도 여기가 그 장소인지 아닌지 잘 판가름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다행히도 이제 정부나 시에서 이런 걸 해줘서 그런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이걸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경제, 경영 이런 쪽으로 하긴 했지만 저는 워낙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문화, 환경, 트렌드, 이제 요즘 와서는 문화인류학, 그리고 이제 역사학, 특히 응용 역사학이라는 것이 요즘 좀 뜨고 있어요. 하나의 그 학문 분야의 트렌드로.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히스토리라고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이나 다큐나 영화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과거를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역사를.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하고 별 관계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전문 분야 사람들은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거기서 시사점을 찾아서 현재다가 적용하는 거. 응용하는 거. 그게 응용 역사학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을 과거에서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서 그 해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응용 역사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과거와 현재 대화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분야야말로 좀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 이제 할 텐데 거기 응용 역사학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 이걸 좀 지금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한번 설명드렸듯이 시티노믹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중에 작년에 썼던 책이 있어요. 그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라고. 이제 그 책을 그대로 당연히 할 수 없죠. 이게 굉장히 두껍고 그런 책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그 목차에서 한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설명을 전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물론 이제 옛날 여러 이제 선현들이 얘기한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 그런 거는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TV에서도 얘기하고,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선의적인 그 독재가가 한 명 딱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정치를 쫙 해주는 거. 우리가 말하는 뭐 플라톤 정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철인 정치,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저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오만에 빠지고 아집에 빠지고 등등 해가지고 악의적인 독재자로 변모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뭐 기본적인 코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보니까 이 방법은, 독재 방법은 선이든 악이든 안 되겠다. 민중이 알아서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민주체제가 발달해서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 제 이름이 김민주예요, 더구나. 한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가는 게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그러고 뭐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체제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경제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옛날 뭐 중세 이런 때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 막 말이 많지만 그렇지만 공산주의에 비하면 당연히 낫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경제 체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완전히 복지국가 막 그런 포함이 있죠.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파이가 이게 커야지 이게 그걸 나눠 먹는 건데 뭐 파이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서 먹기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자본주의 국가를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차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은 있는데 그게 현실 불가능한 걸 알고 그 세컨드 베스트에서 머무르면서 지금 여기서 옥신각신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자본주의 얘기, 그 자본주의도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하여튼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광장과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지금 쓰려고 해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저게 뭐냐면 광장은 정치를 반영하는 거고요. 시장은 경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은 장소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광장이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은데 요즘은 갈수록 광장이 시끄러지고 있어요. 세종 포함해서. 그리고 시장은 옛날에는 시끄러웠는데 저쪽 시장 가면 시끄럽잖아요. 요즘은 조용해. 다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 광장과 시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집 말고 집은 이제 자기의 그 코지 코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현대 사회를 얘기하는 굉장히 여러모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뭐 이거를 갖고 제가 한번 역작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행복 얘기를 약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유엔에서 이제 매년 그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발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위는 지금 핀란드예요. 뭐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케아가 한 5, 6년 전에 이제 뭐 망해가지고 뭐 핀란드가 뭐 어쨌다 저쨌다 막 그 위기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세계 최고의 행복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합격 평균이거든요. 지금 54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54위는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낮다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재밌는 거는 일본이 58위더라고요. 58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높았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요즘 뭐 정치 이슈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총리도 일본 가서 이제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약간 나이 드신 층하고 젊은 층하고 일본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요. 나이 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뭐 충분히 뭐 견딜만 하고 우리가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팩트만 가지고 보면은요, 과거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점들이 많다. 그거를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도도 지금 현재 이렇고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가짜 뉴스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유엔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좋은 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이제 이 행복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행복도는 내가 이제 얼마나 돈을 어느 정도 뭐 벌고 또 뭐 좀 쾌적하게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느낌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가 독재 체제다 그러면 나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고, 언론 자유가 뭐 지금 압박당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 더 이제 투명하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게 느끼고 더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계 언론 자유지수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독일 그 단체들이 만든 건데 이건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2019년까지 지금 이제 발표를 쭉 했는데 한국이 지금 2019년 보면 41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67이에요. 1위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언론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전 정권에서 좀 안 좋았어요. 52, 57, 62, 72, 63이.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좋아진 거거든요. 옛날 수준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2011년에 언론 자유 지수가 11위였었어요. 11위. 그런데 급전직하 나빠져가지고 하여튼 72위까지 가고 지금도 67이거든요. 근데 이 2013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잖아요. 53위니까. 근데 저 때가 언제냐면 2012년 12월에 아베가 집권을 했어요. 아베가. 그때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그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걸 핑계대고 이제 더 언론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언론에 뭐 문제가 있다 막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막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이런 그 객관적인 투명한 이런 지수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일본을 너무, 그러니까 일본이 물론 뭐 중요하고 뭐 위협적이고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옛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현재를 갖고 좀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사람마다 이제 행복의 정의가 막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뭐 경제도 공부하고 이런 사회 뭐 역사 이런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 네 가지 팩터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그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도 막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성장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나라의 그 GDP가 막 늘어나고 그래도 그게 개인한테 오는 것이 있잖아요. 분배. 그리고 분배가 너무 심하면 이제 사회적인 괴리감이 생기고 막 분노도 생기고 뭐 막 그러잖아요. 부정부패. 그게 우리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뭐 분배가 잘 돼 있을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행복도에 있어서. 그게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그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뭐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쾌적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환경.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뭐 미세먼지 등등.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결정 요인은 이 형상 그리고 분배, 전쟁, 환경 이 네 개에 의해서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이 전쟁과 평화, 성장과 정체, 분배와 빈곤, 환경과 멸종. 이 멸종은 지구 멸망이 아니라 인간 멸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망한다고 그러지만 지구는 그냥 계속 가요. 인간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악화되면. 왜냐하면 지구는 복원형이 있어서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진화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투어 얘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비유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거 비유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 나름대로 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만들었는지 뭐 뻥인지. 자, 이게 이제 저기 뭐 결혼하는 한 쌍이 그 이제 케이크를 서로 나눠 먹고 굉장히 행복하죠. 뭐 맛있는 케이크이고 건강한 케이크이고 나눠 먹을 때도 뭐 굉장히 행복하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케이크는 있는데 이걸 나눠 먹는 사람
이제 많아지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자꾸 느는데 이 파이가 안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1인당 돌아오는 케이크의 그 슬라이스가 이제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파이를 크게 만들 것인지 그걸 이제 이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성장의 문제죠. 파이의 크기. 응?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나눌 건지,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눌 건지, 뭐 한 사람이 반 갖고 나머지 뭐 100만 명이 그 2분의 1을 쪼개서 가질 것인지, 그 분배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분배가 잘 안 되면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요, 자기한테 돌아온 파이를 막 상대편한테 던져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근데 이것도 다 이 먹는 파이가 좋은 파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는 거고, 이 곡물이나 이게 이제 뭐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줘도 안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멸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 이 자체가 얼마나 키울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던질 건지, 그리고 먹지도 못할 것인지, 이 네 가지 문제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비유를 했지만 오늘 이 네 가지 이슈,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히 하나씩 얘기를 이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 성장과 정체, 분배와 빈곤, 환경과 멸종, 그랜드 투어, 다크 투어,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 걸로 투키디데스 함정, 산업혁명, 사회갈등, 재본수의 역설, 호모비아트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할게요. 자, 우선 그 전쟁과 평화,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그 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전에 뭐 BC 그러니까 기원전 뭐 4세기, 5세기 이때 이제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크게 싸웠던 그 페르시아 전쟁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테네가 굉장히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테네 전성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뭐 페리클레스의 뭐 시대다, 이제 그런 시대가. 근데 그런 시대가 20년이 채 못 갔어요. 그 전성 시기가. 왜냐하면 그 그리스 안에는 기존의 패권 국가인 그 스파르타가 있어가지고 스파르타가 이제 아테네를 시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패권에 도전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은 외국과의 싸운 전쟁이고, 이 펠로폰네소 전쟁은 내전이야, 내전. 시빌 워.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냐면 스파르타쿠스가 이겨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 동맹국 테베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스파르타가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아테네의 그 연합군을 이제 해치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둘 다 이기긴 이겼는데 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전체의 그 국력이 쇠전을 해서 결국 로마한테 잡아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장군이었던 그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전쟁 상황을 보고서 이제 역사서를 남겼는데,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투키디데스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뭐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냐면,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전쟁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테네가 이제 뜨고 그에 따라서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느껴서 결국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정은 뭐냐면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전쟁의 유혹에 빠져서 그 함정으로 쏙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제가 필요한 거죠. 전쟁을 안 일으키려면. 근데 이제 이런 그것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하버드 대학의 벨퍼 센터에 그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이제 분이 그 전부터 투키디데스 함정이 그리스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까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해 왔는데, 그 반복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수가 작더니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16기록을 정리를 일단 해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커버 안 된 거는 그 벨퍼센터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더 추가적으로 이제 후보들을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사례 개수는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응용 그 역사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를 막 보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패권 전쟁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결국에 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평화적으로 패권이 넘어갔다. 왜 그랬는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 전쟁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해법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15세기 말에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 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패권 전쟁이 여기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사례가 있고 또 아홉 번째부터 16번째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파랗게 쓴 그 전쟁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회피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전쟁을 이제 피해서 평화롭게 패권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엄 앨리슨이 이제 이 16개 조사를 해보니까 75%에 해당되는 12번은 전쟁으로 갔고 4번은 전쟁으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 써놨죠. 16개 사례 중에 12개가 전쟁으로 갔고 전쟁으로 가는 이제 확률이 75%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전쟁이 안 넘어간 경우를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이제 이걸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만 얘기를 드리면요. 왜 15세기 말에 이제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전 세계로 뭐 배 타고 가서 이제 그 항해 그런 그 해양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둘이는 안 싸웠어요, 별로. 생각 밖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전쟁은 있었는데 아주 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했지만 이 경도를 딱 그 교황이 나눠가지고요. 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갖고 서쪽은 스페인이 가져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지켰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교황이 그걸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권위를 받아들여서 안 한 건데 권위가 없는 사람이 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둘 다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한 거고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마음대로 가서 해짓고 자기들만의 이제 땅을 이제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영국과 미국은 이제 뭐 앵글로색슨이라는 이제 그런 그 전통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긴 했어요. 영미 전쟁도 하긴 했는데 아주 큰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갔고 미국과 소련은 뭐 후르시초프하고 뭐 케네디가 뭐 이제 고도의 절제를 발휘했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원자탄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킨 거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뭐 치고받고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데 원자탄은 이제 그걸 all or nothing 개념으로 이렇게 파기를 하니까 그래서 원자탄 때문에 못한 거고요. 그리고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쪽이 있고 독일이 있고 이제 유럽 안에서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난 이유는 물론 2차 대전 크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상흔이 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사점을 아시겠죠, 그렇죠? 왜 그 패권 국가들이 이제 붙었을 때 전쟁으로 안 가고 평화롭게 그래도 갔는지, 그렇죠? 하나는 교황이라는 이제 그 권위자가 중재를 했다라는 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미국 소련은 원자탄이라는 거, 수소탄이라는 큰 무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패권 그 싸움을 이제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시사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버드 멜퍼 센터 거기 가면 이 홈페이지에 이 사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투키디스의 얘기고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하면 이제 투키디스 함정을 피할 수 있겠는지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쫙 설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옛날부터 이제 해양 제국은 별로 아니었는데 요즘 이제 와가지고 계속 그 경계를 넓히고 있거든요. 해안선 경계를. 그래서 해안선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확장적인 의미에서 처음에는 1도련선이 있는데 도련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얘기는 많이 들으실 때 도는 섬이고요. 련은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요 섬들을 연결해서 자기들의 방어선을 만든다. 그러니까 해안 방어선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이제 미사일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제2도련선, 사이판 괌까지 지금 가 있고 3도련선은 내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하와이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와이까지. 예전 2차 대전 때 일본이 했던 것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넓혀져 이제 가고 있고 이건 이제 바다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육지 관점에서는 우리 이제 예전 역사 시간 때 배운 한무제 그 비단길 그리고 이제 영락제 때 정화의 그 해상 비단길 있잖아요. 그것 따라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진전을 막 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원조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굉장히 왕성하니까 이걸 해주는데 중국의 이제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면 이제 그런 여력이 이제 부족할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호의를 많이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국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안정됐잖아요. 그렇죠? 1990년대 그때는 이제 굉장히 혼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옛날에 소련처럼 연방제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그 전에 민족 국가로 나눴잖아요. 러시아 딱 하나 카프카스 등등 이렇게 막 나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그래갖고요. 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이렇게 5개 국가로 연합을 만들었고 이 연합을 다시 옛날 소련 수준으로 지금 확장하고 싶어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의 그 푸틴하고 둘이 이제 완전한 동맹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시 대륙 세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 중국이 동아시아 이쪽으로만 나갈 거로 생각했는데 이 인도 포함해서 아래로 쫙 넓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선이 넓어졌기 때문에 제한된 군사력 갖고 카바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고 우리를 좀 무시한다 어쩐다 등등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이해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1870년부터 최근까지 그 GDP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강대국 15개 국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1870년, 80년은 이제 중국이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쭉 떨어졌다가 중국이 7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2위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게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환율로 이 GDP를 계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PP라고 그 물가로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경제학자들이 이 환율보다 그 물가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이제 계속 너무 변하고 이 화폐적인 현상 때문에 이제 달러의 가치가 과대평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물가로 따지는데 이거는 이제 물가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2010년에 이제 중국인데 그럼 2020년이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기준으로 1위부터 15위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에요. 그 이유는 2013년에 이미 중국이 1위가 됐어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 전에 9위 했다가 이제 2위까지 갔다가 지금 4위고 일본은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한 5위나 6위 정도까지 이제 내년 되면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부터 이제 15위 됐고 14위 됐고 그래서 내년에 잘하면 한 12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12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관점. 지금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뭐 그렇고. 그래서 아마 2020년에 12위가 되면 지금 현재 그냥 그 예측으로는 그게 우리나라의 맥시멈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대로, 뭐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왜냐면 아이들 시대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여러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페이지를 하나 딱 보여주면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러니까 자극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거의 한 150년간에 걸쳐서 세계 경제 강국의 이제 변화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때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 아까 2위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4위고 6위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제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환율로 보면은요,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보면은 여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실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GDP가 이제 그냥 100이라고 기준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GDP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195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이 그전 1955년에는 거의 10%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 그러다가 이제 쫙 올라가지고 이게 1994년 이때 미국의 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쫙 하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3%까지, 미국의 23%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그냥 잘하라고 하고, 그쪽이 잘하면 이제 무역도 늘어나니까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꾸 부추기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거, 그냥 심리적인 거, 군사적인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70% 수준쯤 오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제 위협을 느껴. 그래가지고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무역 장벽을 주든, 군사적인 압력을 주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본은 그러니까 68%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중국을 보면 중국은 이제 거의 1%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작년에 65%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두 나라 경제 성장을 보면. 근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엄청 여러 가지 무역 장벽 등등 군사적인 거 압력을 주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그게 지금 70% 수준까지 이제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패권 국가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로 그냥 보면 이게 1980년 무렵에는 이제 달러하고 위안화 기준이 거의 한 1.5였어요. 그러니까 1달러 대 1.5 위안 중국.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환율 혜택이 없어가지고 중국이 외국에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위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출을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나라가 서로 이제 합의하에 좀 올려줘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오케이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쫙 올라가지고 1달러 대 9위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싸게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제 이 정도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압력을 줘서 이게 이제 위안의 가치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게 다시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이제 하는데,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1달러 대 7위안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환율의 추세를 보더라도 그 두 나라 간의 그 팽팽한 긴장 이런 것들도 이제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분쟁의 이제 파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이 무역 분쟁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 이거를 잘 처리를 못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으로 간 경우가 많았고 또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가 진짜로 많았어요. 생각 밖으로. 우리는 이제 그냥 긴가민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만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세계 대불황까지도 가고 아편 전쟁으로도 갔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한 것도 그 미국이 일본의 그런 이제 자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석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줘가지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국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방해하면 이제 화도 나고 뭐 자국 차원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929년에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관세를 미국이 이제 대폭 올리면서 이게 전 세계 무역 전쟁으로 갔고 그게 이제 대불황이 오게 된 그런 것이 있었고 정말 그때 잘못했으면 자본주의가 끝났을 뻔했어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과장을 전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는 나름대로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데서 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 건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투키디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용 역사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엘리엄 그리슨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두 나라가 좀 주고받아라.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홍콩 이런 분규 막 있고 그러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는 미국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문제에 이제 치중하도록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을 빼놓는 그런 분열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년간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제 유예하는 거, 미래로 미루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대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계인이 공격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여튼 그런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역사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응용 역사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